네, 수학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 안 될 정도로 일단 학원 하면 수학학원부터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 초등아이들 사교육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그냥 수학을 좀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수학 선행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크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이외에 과외로 수학을 더 배우는 아이들이 초등식이 거의 대부분인데 왜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 물론 초등에도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학을 정말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은 무척 많죠. 오늘 수학 선행, 초등 시기부터 필요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정선인지, 제대로 초등 시기에 어떻게 해야 수학을 할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학 선행 학습 관련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일단 수학 진도상 격차가 무척 심합니다. 극심한 격차는 보통 대치동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초3인데 고등 수학 상을 학원에서 배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초6인데 아직 초4의 분수조차 어려워해요. 그럼 진도상 6년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이 정도가 최대 격차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군지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초3, 초5학년에 중1 과정을 배웁니다. 약 2년 정도 선행을 하고 어떤 아이는 초5학년인데 수학 단원평가를 보면 70점에서 80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방학 중에 4학년 수학을 다시 한번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말한 중1 수학하는 친구와 약 3년 정도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초등시기 수학 선행에 따른 진도 격차는 한 2, 3년에서 6년 정도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 2년 선행도 아니고 많게는 초3이 뭐 중3, 고1 수학까지 괜찮은 걸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 3구 학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정신과 병원도 많다는 사실. 지난 4월 KBS 뉴스를 인용하면 강남 3구 아동 우울증 및 불안 장애가 최근 5년간 3배 급증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또 24년 강남 3구의 아동 우울 및 불안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의 3.8배 더 많았다고 하고요. 왜 더 많았을까요? 그 원인을 단순하게 뭐 무리한 수학 선행 학습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과도한 학습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이 아이들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영어 유치원부터 수학 선행, 뭐 특목고 대비반, 초등 의대 준비반 등 초등생이 감당하기에 심리 정서적으로 과도한 진행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남들 다 하는 선행인데 우리 아이는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무리하지 않은 적정한 선행의 기준이 뭐 있을까요? 네, 무리하지 않은 선행 기준이라는 것을 대략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좀 유명하다는 뭐 수학 학원의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뭐 1년 정도 선행은 무리가 없다, 뭐 2년 정도는 괜찮다, 3년 이상 선행은 무리다, 뭐 이렇게 몇 년을 기준으로 말하는 곳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정 환경, 심리 상태, 스트레스 저항력, 인지력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6학년 담임하면서 학부모 상담 때 비슷한 고민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답변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제 학원을 좀 보내라고 한 적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중상 과정이 끝났다고 한 아이인데도 6학년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맞춰서 기준을 달리 해야 됩니다. 초등 시기에 수학 선행 그런 거 말고 정말 재미있게 배울 수는 없는 걸까? 초등 시기는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에서 그나마 수학을 배우기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초등 시기만큼은 이렇다 할 시험이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수학다운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수학학원에서도 배우고, 그런데 왜 수학이 재미없는가? 오히려 초등 시기에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과목으로 만들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왜 포기해버리게 만드는가? 자, 그 이유는요. 수학 문제 풀 때 도파민이 나올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수학이 즐겁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안지를 잘 안 봐요. 5분이고 10분이고 그 문제를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이 쏟아지면서 수학이 재밌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이 재밌어지길 원한다면 학원 진도에 따라 빨리 문제집 끝내느라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요. 하루에 한 장을 풀어도 되니까 스스로 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문제집 많이 풀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보단 한 문제라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어보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수학하면 얼마나 선행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갖고 시작하면 이제 출발부터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쫓기고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학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 역량을 꾸준하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돼요. 학교 진도보다 얼마나 빠르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수학적 사고 역량을 내일은 조금 더 키워주자, 그 다음은 조금 더 키워주자, 이런 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단 꾸준하게 말이죠.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럼 수학적 역량을 꾸준하게 어떻게 높이냐.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혼자 풀다 보면 단계적으로 역량이 올라갑니다. 수학 교과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가 문제 유지가 아니거든요. 교과서는 수학적 개념을 설명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문제 상황을 교과서에서 풀다 보면 개념을 알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익힘책으로 문제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 매일 꾸준하게 하면요,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길어야 2달 정도면 한 학기 분량 진도가 끝나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서술형 문제집이 있어요. 두꺼운 거 말고 얇은 서술형 문제집을 사서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답안지 안 보면서.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심화형 문제 사서 또 퀴즈 풀듯이 풀고요. 왜 초등시기에 선행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학생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계속 잘하고 어떤 학생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점수가 안 나오고 왜 그런 걸까요? 자, 6학년 철수랑 민철이가 똑같이 선행을 했어요. 중학교 과정까지 같은 학원에서 수학을 끝냈단 말이죠. 그런데 철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수학을 잘해요. 하지만 민철이는 뭐 중학교까지는 그럭저럭 하는데 결국 고1 첫 수능 모의고사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실망하고 흔들리더니 결국 수학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2, 3년 이상 선행을 한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시기에 심화 과정까지 하는데요. 또 이게 심화 문제도 제법 잘 풀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심화까지는 아닌데 대표 유형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대표 유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으면서 심화까지는 아닌 난이도의 문제예요. 혼자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 대표 유형 문제를 답안지를 보지 않고 풀어온 아이들은 내가 배운 지 1년 지나도 그걸 다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단계의 심화 문제는 푸는데 갑자기 예전에 배웠던 과정의 대표 유형 문제를 만나면요, 답안지가 없으면 못 풀어요. 물론 답안지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고 그 방법은 다시 알죠. 그리고 마치 자기는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 첫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마치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거죠. 결국 제대로 알고 온 아이와 일단 그때그때 푸는 방법만 답지 보면서 알아온 아이는 나중에 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초등시기 수학 공부 안 하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 잡고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초등시기에 수학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우리 어떤 아이는 뭐 중2부터 뭐 고1부터 마음 잡고 했는데 잘했다고, 뭐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해도 된다고, 마음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보시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는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이들도요, 적어도 초등 시기에 수학을 안 했을 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에요. 나름 다른 방식으로 사고력을 확대해 왔어요. 그냥 놀기만 하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초등 시기 수학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과목입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 직관적인 사고에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 더 나아가 추상적인 사고를 해나가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 초등시기 수학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가끔 제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에서 넌센스 퀴즈처럼 심화 문제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선행을 한 다른 아이들은 좀 풀다가 모르면 그냥 기다려요. 뭐 누가 맞추면 그때 답을 알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끝까지 풀어요. 한 아이는 점심시간 30분 동안 풀더니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야, 너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논 건 맞는데요, 생각은 계속 풀고 있었거든요. 자, 다른 한 아이는 좀 더 늦게 가지고 왔어요. 점심시간도 지나고 영어 시간도 지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마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 안 하고 이거 푼 거 아니지?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쌤, 저도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머리에서 문제가 자꾸 떠올라 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초등 시기에 수학을 제대로 맛본 아이들은요, 이 문제를 풀고 뿜어져 나오는 그 도파민에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초등 시기에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선행이 기준이 되지 말고 스스로 풀면서 도파민을 뿜어내는 그런 아이, 초등 시기에도 가능하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선행이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 정도일 뿐입니다. 네. 초등 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